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시공의 장우진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작가님한테는 처음 쓰는데. 그렇죠. 그쵸? 어색하시죠? 아니요?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아,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금시공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제 설립한 회사인데 네. 그 강의 사이트예요. 그래서 어, 금수저가 되는 신압으로 동공부라고 해서 하루에 조금씩 공부를 해서 경제 기초를 다질 수 있게끔 하는 사이트입니다. 금수저가 되는 신압으로 신압으로 하루 돈공부, 동공부 맞아요. 하루 동공부. 네, 그냥 동공부입니다. 네. 동공부면은 뭐 투자에 대한 공부. 네, 기본적으로 네. 투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경제적인 기반,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달았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뭐 조언, 철학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담아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네. 금시공 대표님이신 네. 장호진 대표님과 오늘 인사이트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부자 될 수 있는지, 금수저 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내 아이를 금수저로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 좀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번 주 시장 금요일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 금요일 장은 이랬고 6,200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6,100선은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잘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사실 시작하면서는 미국 시장도 최고치 또 찍었기 때문에 6,300 우리도 가나라는 만약에 그런 기대로 시작했다면 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누릴만 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 정도. 네, 엄청 빠진 것도 아니고 약간 조정받은 거잖아요. 눌릴 만한 구간에서 눌릴만 했고 그렇게 뭐 심한 하락도 아니었다. 뭐 그렇죠. 이 정도로. 네. 뭐 워낙 많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12일 연속이고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장 기간이거든요. 뭐 이 정도로 상승이 나오는 건 시장이 과열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진짜 얼마 전만 해도 Fear and Greed CNN 지수 보면 완전 익스트림 fear였어요. 지수가 막 8, 뭐 이 정도였거든요. 뭐 100까지 있다 그러면 정말 8, 9. 근데 지금 그게 greed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탐욕 구간에 간 네, 거예요. extreme fear, 그다음에 fear, neutral, 그다음에 greed 구간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탐욕 구간까지 단숨에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은 존재합니다. 나스닥, S&P 500 신고가죠. 사상 최고가 지금 기록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도 거의 신고가 영역에 갔었고 그다음에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ADR 지표가 지금 110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120이 넘어가면 확실한 과열권이고 1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장이 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120에 가깝게 좀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눌릴만 했다. 쉬어갈만 했다. 근데 마침 외국인도 오늘 같이 팔았잖아요. 코스피에서 지금 2조 원 넘게 순매도가 나왔고 선물에서도 2,700억. 지금 뭐 4일 만에 4영업일 만에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조정이 나올 만도 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의 어떤 하락, 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아니라 미국과 이란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그렇죠. 휴전 중인데 휴전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게 21일까지인가요? 네, 21일까지니까 만약에 주말에 뭐 어떤 결정이 나면 또 변하겠지만 휴전 중인 상태인 거고 종전도 안 됐는데 시장은 먼저 이렇게 달려간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만 달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작년에 7천 얘기했던 그 이유가 3조 호황이었고 그렇죠? 가장 큰 배경 유동성이다.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게 이 3조 호황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었고 근데 최근에 보면 그게 다 뒤집혀졌잖아요. 3고가 된 그렇죠. 3고가 돼버렸죠. 유가 높고. 네, 유가 올라가 버렸고 달러 강세가 버렸고 환율도 그쵸. 고공행진해 버렸고 근데 그게 다시 돌렸죠. 아, 네, 그게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위기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 버린 건 아니지만 그게 다시 돌렸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미니 3조 호황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레벨로 돌아간 건 아닌데 어쨌든 돌렸다 방향을. 그렇죠. 그것에 시장은 환호했다. 그렇죠. 네. 환호한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해결된 건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해결된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눌릴 만도 했다. 네, 특히나 금요일이잖아요. 주말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트럼프가 항상 또 주말에 뭔가 이슈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잠깐 뭐
덜 먹어도 쉬어갈 수도 있지 뭐라고 하는 국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편해요. 어떤 면에서요?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약간 누를 땐 눌려주고 그렇게 올라가는 게 편한데 그냥 한 사이에 1, 2월처럼 가버리면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 나는 사람도 없고 당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눌려줘야 될 때 눌려주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안도시키면서 좋다. 물론 오늘 손해 보신 분들은 약간 마음 아프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눌리고 항상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오히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핫 이슈부터 해서 정리해 오신 거를 쭉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의미 있는 자료가 많아서 투데이 핫 이슈로 보면 처음에 눈에 띄는 게 한국 국적 유조선이 호르무즈 봉쇄 후 첫 홍해를 통과했다. 네. 이 이슈 저도 봤는데 호르무즈를 통과한 게 아니라 이제 홍해를 그렇죠. 통과했다는 네.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좀 시장에 대한 뷰를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보지 마시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보셔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떤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얘기 드린 게. 왜 그렇게 바꿨냐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배가 지나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호르무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밥솥을 보면 압력이 계속 쌓이면 트럼프와 이란의 갈등이라고 하는 압력이 계속 쌓이고 그다음에 이 유가가 이 원유가 나오지 못한다는 그 압력이 계속 쌓이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공급발 인플레이션, 공급망 충격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풀렸잖아요. 압력밥솥에서 여기 위에 추가 삑 풀린 거예요. 삐 하고 그렇죠. 이제 삐 뭔가 하고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때 열어도 우리가 터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어요. 원유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공급망 충격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완화가 그런 우려의 완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쪽으로는 아직 유조선이 들어온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홍해가 막히기 전에 그때 함척이 막 뚫고 나온 거 그런 거 빼고는 지금 없었는데 전속력으로 초반에 그렇죠. 하나 나왔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목숨을 걸고. 맞아. 네, 근데 지금 보면 네. 홍해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중동에서 유조선이 출발한 게 48일 만에 처음입니다. 물론 사우디가 700만 바렐 정도를 동쪽에 서쪽으로 옮겨서 뭐 여기저기로 배송을 했는데 운송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온 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200만 배럴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루 사용량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한 280에서 290만 배럴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사용량도 안 되지만 이게 뚫리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원유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비축유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했던 발 동동 굴렀던 그런 시간들이 되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원유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으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약간 그래도 이거에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숨통이 좀 트이기 시작할 거다. 근데 어. 그게 이게 3주에 뒤에 와요. 그렇죠. 네. 빨라야 뭐 2주 뒤에 뭐 10일 후반 이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버티고 있다가 또 이제 단기름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 걱정할 건 뭐냐면 물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은데 많이 풀리지 않잖아요. 그럼 공급망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 전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발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고 2022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 직후에 우리가 공급망이 완전 붕괴가 됐잖아요. 생산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연출된 상황에서 러우 전쟁으로 유가가 뛰면서 물가 확 오르고. 그쵸 물가 확 네. 오르고 그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렸던 그런 자이언트 시기가 스텝. 있었죠. 네. 진짜.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갈 네. 거라고 보이진 않는데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공급망 충격에 대한 이슈가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충격이 가시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점점 이게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줄 거다. 그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걱정이 되는 그 정도로 계속해서 하반기 압력이 쌓이고 있어요. 안 좋은 압력들이. 근데 지금 상반기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사실 전쟁 발발 이전에도
상반기가 좋을 것이다. 그렇죠. 하반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전쟁까지 이제 발발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쌓이면서 좀 더 그 의견이 강해지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압력들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네. 연준 인사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 이제 다섯 번째 얘기 드리면 뉴욕 연은 총재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기사마다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말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 목표 인플레이션, 타겟 인플레이션 2%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가 메인 기자의 그 기사의 제목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뉴욕 연은 총재 지금 공급반 인플레이션 충격을 걱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빼워낸 게 있고. 네.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두 가지 말이 다 있어요. 근데 네, 있긴 네. 있어. 근데 지금 이분의 그 기본적인 연설의 기조를 보면 네. 현재 연내 성장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단 에너지 공급 차질이 조만간 완화된다면 전제가 있죠. 에너지 공급 차질이 전쟁 끝나서 완화가 되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저기에 라고. 신경은 우리가 쓰고 있어네요. 네, 일단. 있죠. 네, 당연히 있죠. 물가에. 근데 파월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근데 일시적이야. 제발 신경 쓰지 마라고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대규모 공급 충격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워딩을 기사로 쓴 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분이 좋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워딩으로 쓰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기사를 볼 때도 그 뉘앙스를 잘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다음에 그 마이런 이사, 네, 마이런 이사. 그러니까 완전 비둘기 내려야 돼, 금리 그렇죠. 엄청 내려야 되잖아요. 그분조차도 그 내리는 횟수를 약간 좀 줄였더라고요. 줄였었다가 다시 좀 올렸더라고요. 아, 오늘. 그래요? 네, 원래 줄였다가 그래서 왕 비둘기 마이런조차도 약간 물가가 신경이 쓰이나 저는 그걸 생각을 이 했었는데. 전쟁 막 발발했을 때 어. 마이런 이사도 그게 한 차례인가 두 차례 조정했다가 오늘 보니까 다시 3회이나 그래요. 네,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좀 이제 앞으로 이 지표가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 뉴욕 연은 총재가 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 공급망 압력 지수가 2023년 초 이후에 가장 빡빡하다라고 표시했는데 공급망 압력 지수를 뉴욕 연은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2020년 코로나 때 공급망 이슈, 그다음에 전쟁 발발하면서 더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보이죠. 이게 공급망 충격이 있고 나서 이 지수가 완화가 됐어요. 뭐 해운이라든가 공급망 압력 이슈라는 게 뭐예요, 근데? 뭐 해운이라든가 네. 물류에서의 어떤 뭐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원가에서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녹여가지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렇죠. 어떤 압력이 네, 있다라는.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압력이 얼마만큼 작용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아마 유가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려가 됐었던 게 완화가 되면서 네, 완화가 됐던 것도 금리를 그때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장이 약간 수요가 둔화되고 그게 완화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회복 구간이었는데 2023년 수준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다. 2022년 이후에 가장 크게 올라갔다. 이게 조금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걱정이냐? 라고 보면 아직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이때 2021년, 2022년 빼고 보자는 거죠. 2018년 요때 한번 보시면 2017년, 18년 수준까지 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 공급망 압력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간다, 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2018년 이때도 제가 봤을 때 뭐 노멀한 수준에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수준까지 올랐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때 2018년 혹시 경험하셨어요? 2018년 시장 안 좋았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요 공급망 압력 지수 보이시죠? 요거 올라갔을 때 금리 인상이 이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공급망 압력 지수가 여기서 더 추가로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 내부에서 당연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인상에 대한 얘기까지도 일부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여기서 수도 치고 있다. 더 올라 버리면. 근데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정도까지 압박이 갈 상황이 아니고 전쟁이 끝나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건데 만약에 홍해가 진짜 막히잖아요. 단숨에 오릅니다. 홍해가 막히면. 근데 홍해가 지금 막힐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의 염두에 둬야 될 사항으로 그렇죠. 말씀을 그냥 우리는 해주시는 머릿속에 거고. 그냥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홍해가 막혔다라고 하면 일단 그 자리에서는 다 팔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대표님이
상반기에 그래서 주식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돼. 하반기는 좀 조심해야 돼라는 어떤 논리를 좀 더 강화시켜 주네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네. 하반기에 좀 있는 네. 위험들이니까. 또 이슈 뭐가 볼까요? 그다음에 마이클 버리가 우리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또 네. 숏 친 거 아니고 샀어요? 그렇죠. 뭘 샀어요? 뒤통수를 쳤으니까. 네. 네. 마이클 버리가 우리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야, AI 고평가돼 있어. 네. 이거 캐펙스 이거 이어질 수 없다. 막 계속 그러잖아요. 음. 근데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걸 전제를 보면 돈을 못 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보니까 AI 매도세 펀더멘탈 요인이 아니었다. 이거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빠진 거니까 이제 난 소프트웨어 기업 산다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빠져도 너무 빠졌다. 네. 근데 이제는 기술적이라고 사도 하는 게 된다? 차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네. 이게 민간 신용 이슈랑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부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거 기업들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단순히 외부 변수로 인한 잠깐의 변동이었을 뿐인 거야. 아. 네. 그걸 이제 테크니컬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기술적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더라고요.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그런 기술적 압력은 이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에는 무관해. 근데 기업들의 실적은 올라올 거니까 장기간 영향을 미칠 만큼 이런 뉴스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매수해야 돼라고 하면서 페이팔 신규 매수했고요. 원래 갖고 있던 파이서브, 어도비 등 보유했었고, 그다음에 세일즈포스는 사모신용 자금 아예 안 들어온 기업이야라고 하면서 세일즈포스 쪽으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소프트웨어 뭐 사스 포칼립스 이후에 엄청 진짜 많이 빠졌는데 요즘에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던데요. 그렇죠. 네. 굉장히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토스. 네, 미토스가 발표하는데 미토스의 파트너를 발표한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미토스가 왜 화두가 된지 기억하세요? 엔스로피 그 뭐 해킹? 맞아요. 해킹 툴. 해킹을 자기가 다 해가지고 뭐 그 연구하는 사람한테 이메일로 나 맞아요. 해킹했다 이렇게 네. 보냈다던데요. 취약점을 네. 29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취약점을 발견할 정도로 네. 원래 사람들이 일일이 다 봤던 그 취약점을 한 번에 발견한 다음에 메일로 준 거죠. 대단하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AI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보안까지 이렇게 뚫리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그 AI 미토스의 파트너십에 누가 들어갔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랑 팔로알토가 들어갔어요. 보안 업체가. 결국은 이 업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협업, 같이 간다. 공존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안 봐야 되는 거야? 실적은 나오는데 니네가 얘기한 것처럼 실적이 망가진 게 아니잖아. 그러면 가야지라고 바뀌어버렸죠, 시장이.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좀 올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금리 압박도 좀 줄었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유가도 내려고 하니까 금리 압박 내려가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무실용 대출에 대한 우려도 경감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두 명이 또 사무실용 대출에 대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요? SEC 의장, 미국 증권거래소 의장이랑 그다음에 원래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제이미 다이먼 회장. 바퀴벌레. 맞아요. 그죠? 네, 바퀴벌레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제 좀 이슈를 불러일으켰었는데 그분이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랠리를 펼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은 너무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더 좋으니까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오라클이 또 우리 AI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엔트로픽이 실적이 이제 우리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AI 기업들 돈 버네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AI 소프트웨어 기업 돈 벌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려할 거 없죠. 여기에 돈 버는데 그럼 얘네가 뭐 하겠어? 투자하겠지라고 하면서 AI 인프라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연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에 대한 우려는 현재로서는 경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AI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미국의 이제 사상 최고치 흐름을 보면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던 그런 빅테크들도 지금 가는 거고, 그렇죠. 매수세가 몰리는 거고,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도 회복을 조금씩 하는 거고, 뭐 이런 그렇죠. 흐름이네요. 그렇죠. 오. 미토스가 오히려 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강화시켜줬어요. 어. 네. 엔트로픽의 어떤 그 행보가 원래는 사스포칼레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에서 오히려 공정과 수익성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오면서 시장을 뒤바꿔놨죠. 우리 시장으로 좀 연결을 지어 본다면요. 일단 왜냐면, 반도체가 올라갔던 것도 여기에 대한 완화가 굉장히 큰 거죠. 그냥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도 좋지만 AI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반도체가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AI가 좋아요 하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뒤늦게나마 실적에 대한 반영이 더 세게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전쟁에 대한 우려 완화도 있지만 전쟁에 대한 우려 완화 더불어서 이게 같이 엮였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았다. 그리고 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수 페타시스 이런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기업들인데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결국은 AI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연출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AI가 회복되면서 반도체가 돈을 벌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도 또 투자해야 되잖아요. 투자. 네, 캐펙스 늘려다니까 반도체 소비량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다. 이게 삼성전자 실적도 뭐 어마어마하게 진짜 워낙에 좋았지만 네. 그것과 더불어서 미국 AI 투자 계속하네, 계속 살아있네. 그럼 우리는 더불어 좋을 거네.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영향을 좀 미쳤다. 여기에다가 그렇죠. 이제 전쟁 완화 네, 뭐 이런 논리네요.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슈, 인텔 뭐 이런 것도 흥미로워서요. 네. 인텔 주가 엄청 잘 가요. 인텔이 네. 엄청 잘 가고 있죠. 12거래일 그것도 연속 뭐 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네. 테라팹과 연동해서 이제 파운드리 쪽 사업이 살아날 거다라는 아,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이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영업 임원을 영입할 정도로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 쪽은 인텔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21년부터 파운드리 재진출한다고 했었어요. 사실 인텔은. 네. 근데 아직까지 10위권이거든요. 놀랍죠. 인텔이 10위권이다. 근데 삼성전자가 2위잖아요. 2위인데 시장 점유율이 7.2%거든요. 7.2%의 2위밖에 안 되는데 인텔은 10위권이다. 그러면은 미미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테라팹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야 우리 좀 도와줘. 삼성한테 우리 좀 도와줘.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내 경쟁자가 될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어요. 대신에 니네 칩 우리가 더 열심히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텔은 디자인이라든가 패키징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가 되기로 좀 작정하고 나아가고 있죠. 이번에 그 테슬라 머스크 차세대 AI 칩 그 데모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AI5 나왔잖아요. 나왔다고 했죠. AI5 네. 그 나왔잖아요. 사진도 올리고 네. 거기 이제 땡큐 삼성 요거는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생산해 주는 거죠. 아, 그건 생산을 네. 해주는 거고.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테라팹을 네. 직접 하면 난 내 고객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아. 그거를 경계해서 테슬라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 다른 식으로 우리 협업해 보자. 라고 삼성이 제안을 했고 그 사이를 인텔이 탁 치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이제 손을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 좀 더 미국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았고. 지금은 미미한데 네. 좀 중장기로 보면 그럴 수도 올라온다면 인텔이 네, 올라온다면 네. 경쟁자가 근데 또 모르겠어요. 네. AI로 이런 그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반도체 수율을 기존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들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퀘스천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 사실 보세요. 테슬라는 자동차의 마감도 아직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게 마감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냥 그 와이프 하나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밀도를 정말 AI 기반으로 쉽게 맞출 수 있냐? 그거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네. 팬 서비스. 네. 아니 애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여기가 그런 또 네. 맛이 있습니다. 네. 지나다니시는 우리 분들하고 인사하는 맛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텔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인텔 주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테라팹. 이런 거 하고 그렇죠. 테라팹 이슈로 네, 테라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아직도 강했고. 미미하지만 네. 파운드리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기술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율도 낮고 18A 쪽도 아직은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파운드리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시장에서 일단 기대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분기 배당 얘기 갖고 오셨는데 일단 뭐 실적은 역대급이었고 그렇죠. 이건 진짜 뭐 다들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말도 안 되는 실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분기 배당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지금 배당은 4분기 배당이거든요. 네. 근데 4분기 대비해서 실적도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럼 올해 연간 실적도 엄청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 배당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 분기 배당이 3조 7,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영업이익이 2배잖아요. 20조에서 40, 거의 3배죠. 57조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1분기 끝나고 배당은 얼마겠어요? 그럼 4분기 끝나면 분기 배당은 또 얼마일까? 이제 분기 배당 잔치가 엄청나겠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개인 주주 대상으로 나가는 금액이 한 60% 이상 되거든요. 66%. 그 금액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2조 2천억이 예탁금으로 들어와요. 이 효과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2조 2천억이 보통 배당 들어오면 이거 빼먹어서 고기 사 먹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그걸로 다시 주식을 다시 주식을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탁금이 일단 2조 원 정도 늘었고 지금 기아, SK하이닉스, 현대차도 배당 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은 개인들의 실타는 확보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우리가 걱정할 건 지금은 크지 않다. 전쟁 우려 완화도 됐고 전쟁이 여기서 격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유동성 가지고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전쟁에 대한 게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갖고 가기 위해서 미국이든 이란이든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를 우리는 기회로 보고 매수를 좀 늘려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배당을 늘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게 그 배당금을 다들 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 사 먹지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시금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선순환인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업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기업을 물론 살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지만 네, 어쨌든 시장 내에서는 그렇죠. 시장 어, 내에서는 일단 배당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유동성이 일단 쌓였으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한 사람이니까 배당을 받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은 또 이 주식을 또 이 돈으로 이 그렇죠. 주식 어떤 주식을 그럴 수 살 있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유동성의 이슈고, 그다음에 미국의 유동성을 보면 TGA 잔고가 이제 어제부로 채워졌어요. 네. 네, 부족했던 좀 내려왔던 잔고가 여기 보시면 TGA 잔고가 어제 기준 7,795억 달러 정도 있었습니다. 요 TJ 잔고라는 건 연준의 연준이 아니에요. 재무부죠. 재무부의 네. 잔고,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해서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고 하는데 재무부의 잔고 요게 네. 채워졌다. 그렇죠. 이게 어떤 계정이냐면 재무부가 돈을 그러니까 세금도 걷고 그다음에 요거로 공무원들 지급도 하고 복지 비용도 쓰고 정부가 예산 집행하는 금액이 이 TG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TGA 금액이 7,795억 달러였다가 어제 3,134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오, 어제 세금 납부 날이었거든요. 개인들. 그 4월에 세금 납부 일정이 있다라고 그게 했던 게 어제였어요. 어제였군요. 네. 네, 그런데 딱 들어오자마자 1,684억을 또 씁니다. 네. 네, 요만큼 또 들어온 만큼 쓸 때 막 써버리고 남은 잔고가 9,244억 달러 정도 있어요. 근데 1조 달러 가까이 있으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돈을 쥐었잖아요. 재무부가 돈을 쥐었고 원래 개인들이 갖고 있던 돈이 재무부로 넘어왔죠. 지금 네.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을 재무부가 빨아들인 경우에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재무부가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갖고 있던 돈이 기업과 가계로 나갈 거잖아요. 유동성이. 그렇죠. 그 네. 유동성의 효과들이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겠죠. 저 이제 요즘에 생각하는 건데 이제 주식 방송을 하면서 그 계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요 시기가 되면 요 얘기를 하는 그런 레파토리들이 사실 있게 마련인데 그렇죠. 4월 17일 이제 주말 지나면 20일로 들어가니까 요즘에 어떤 얘기를 했었더라를 생각해 보니까 셀인 메이 얘기를 진짜 매년 했었거든요. 많이 했죠. 네. 근데 요즘에 정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요게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빠질 게 아니었는데 미리 빠져버렸었기 때문에 네. 세린 메이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게 예년처럼 걱정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다시 나오겠죠. 또 나와요?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올랐으니까. 네, 올랐으니까 다시 어. 얘기가 나오겠죠.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세린메이 얘기가 뭐 4월 이제 중순 넘어가면서 말 되면 또 나올 수도 있고.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근데 진짜 빠르게 회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쟁 초반에 이거 회복하면 진짜 빠르게 갈 겁니다. 진짜 전쟁에 대한 우려 완화되면 빠르게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물론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게 비중 내리고 이 상승 기조가 깨졌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랬죠. 만약에 홍해 막히고 공급망 충격이 생기면 그때는 무조건 됐겠지만 지금 상승 기조가 절대 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세게 나올 겁니다. 전고점 진짜 빠르게 투자할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역시나 지금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조금 감소한 이유는 하나 있어요. RMP라고 단기채 매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을 채워주기 위해서 RMP 매입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줄어듭니다.
4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인가 감소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TJ 잔고가 좀 채워질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데 RMP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네. 시중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익받고 있는 건데 이걸 갑자기 뽁 뽑으면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은 그렇게 지금 일단 풀어놓긴 했는데 요게 안정화 단계는 아닌 거고 아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공급발 충격이 하반기에 점점 가시화되면서 뭔가 임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러면 뭔가 압박이 좀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우려될 건 뭐냐면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지 안 되는지 이제 미시건대에서 조사하는 게 매주 나오거든요. 그 지표를 통해서 1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계속 체크해 봐야 돼요.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치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이게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계속 얘기했지만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고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라도 연준 인사들은 일부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탁 치고 올라가는 순간 지금 4.8%까지 올랐거든요. 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게 뭐 5% 6%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순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려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니까 주식을 팔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우려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거 체크해 보신 다음에 그것들을 점검해 보고 만약에 거기서 이슈가 있다 그러면 내가 비중을 줄여야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려들이 있죠. 우리 있죠. 전쟁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유가 급등하면서부터 그리고 전쟁이 생각보다 또 길어지는 그 국면에서 인프라들이 워낙에 많이 망가져서 종전이 되더라도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테니 맞아요. 유가는 한동안 높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가 높아지겠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거니까 그게 지금 전쟁이 좀 완화됐다 그래서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그렇죠. 상황인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유가 올랐잖아요. 근데도 시장은 그거를 무시하고 올라가니까 그렇죠.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네. 그렇고 회복세를 보면요. 지금은 기업 실적에 완전히 지금 시장이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거 아닐까요? AI 쪽이 풀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거죠. 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미국에서 소비주들 못 갑니다. 아, 네, 방산주 못 가고요. 에너지주는 오늘 유가 올라서 반등 나왔지만 유통이라든가 의류라든가 못 갑니다. 항공주도 못 가요. 그러니까 소비주들 못 가고 IT만 가요. 테마주랑. 그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게 시장 유동성이 맞나요? 시장이 정말 성장을 잘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가운데 IT는 여전히 좋아. 우리나라 반도체는 여전히 좋아랑 비슷한 그림으로 그냥 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테마주 순환이 좀 더 빠르게 여러 가지로 네.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자금이 완전 넘쳐나는 것까지는 아니고 시장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것들로 포커싱을 더 강하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핀셋 조정해서 뭔가 진짜 돈 되는 것으로만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또 향후에 어떻게 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험하다가 아니라 요런 포인트들은 향후에 좀 노이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을 네. 항상 생각해둬라라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취지로. 얘기했지만 혹시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지 안 올라가지만 지금 보시면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치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한 6% 이상 치고 간다. 1년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시장에서 우려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하나 리스크가 뭔가요라고 할 때 홍해가 진짜 후티 반군의 공격을 해서 홍해가 막힌지 이 두 개를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지켜보면서 좀 가시죠. 그거 말고 이란 내에서 분쟁이 격화되는 걸 가지고는 시장이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흔들림 정도인 거지. 알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와 홍해. 그러면 대표님 상반기에 하반기보다 좀 더 수익을 부지런히 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4월도 이제 중순이 이제 넘어가서 한 주말 지나면 열흘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5월, 6월 이렇게까지라고 만약에 본다면 지금 어떤 전략을 그럼 취해야 돼요? 상반기라고 보면은 그렇게 오래 남아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조금 공격적으로 그럼 해야 될 땐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아직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70% 현금 비중에서 뭐 크게 얘기하진 않고 있고 추격 매수 같은 것들은 쉽게는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한 번은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시장을. 그리고 지방선거 전후까지 좀 보다가 물론 그때 무조건 팔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지방선거 전에 팔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반도체가 너무 좋고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좀 더 봐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개별별로 제가 맞춤형으로 뭔가 제안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트레이딩이 너무 자신 있어, 나는 하루하루 트레이딩 정말 자신 있어, 그러면 제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난 잘 모르겠고 매도 펜던 같은 거 잘 모르겠어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욕심을 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까치밥을 남겨두면 됩니다. 아하. 네, 그냥 올라갈 때 내가 덜 먹었어요. 덜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래, 저 사람들 수익도 낼 수 있는 거지 뭐. 나는 이 정도가 내가 지금 갔을 때 분수에 딱 맞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 오른 것에 대해서 막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올랐을 때 끝까지 먹고 싶어요. 그럼 끝까지 먹을 수는 있어. 근데 이 꺾일 때 이거 못 견뎌요. 이거 꺾여버려. 이제 이 꺾여버리면 또 뭐가 나오냐면 또 올라가겠지 하면서 물타기를 여기서 또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봤을 때 여러분이 상황에서 만약에 판단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라갈 때 내주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상승 5파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상승? 5파,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 상승 5파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 상승 5파는 거래량도 터지고 그 상승하는 폭도 굉장히 짧고 굵습니다. 강하게. 강해요. 네. 엄청 강합니다. 그런 강한 흐름이 올해 1년 봤던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또 연출될 수도 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시장이 뭐 단순히 꺾인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 아직은 반도체가 버티니까. 근데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그 주식을 못 갖고 있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를 기회로 좀 더 갖고 가보지 뭐라는 생각. 그런데 단 이런 건 필요해요.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이건 손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는 수익 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그걸 나는 견딜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 중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있죠. 네. 오늘 뭐 이번 주에 최고가 경신하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뭐 이런 이슈 비롯해서 다음 주 뭐 변수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주말에 당연히 지정학적인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다음 주는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실적이 나오고 특히 TSMC도 그렇고 실적 나오고 나서 못 갔거든요. 네, 다들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SK 하이닉스도 이미 실적 좋은 것들은 알고 있죠. 근데 웬만큼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으면 SK 하이닉스도 이 자리에서 다시 뿜기는 어려울 텐데 삼성전자만큼의 서프라이즈가 SK 하이닉스에서 나올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낸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는 낸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그럼 서프라이즈의 강도는 SK 하이닉스에서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다음 주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밀리면 그런 기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우진 대표님도 요 구독 통해서 정보를 주고 계시는 거죠? 강의 네. 주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 네. 어떠세요? 네. 저 열심히 정보를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아직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게 제 강의가 좀 더 올라와야 돼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지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뉴스랑 제 코멘트 같은 것들을 순간순간 이제 재밌는 것들 막 전해드리고 있고 이게 지나면 제가 분석하는 툴을 가지고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뭐 대표님
네. 그리고 또 이런 강의 너무 바쁘시겠습니다. 어우, 건강 완전 관리를 바쁘죠. 더, 네. 네,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면 뭐 장호진 대표님도 마찬가지이시지만 지금 여러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3프로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친구처럼 투자 가이드가 돼주고 계신 김정일 본부장님께서 얼마 전에 구독 서비스도 오픈을 하셨죠. 방송에서 다 미처 하지 못하는 시간 관계상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김정일 본부장님만의 초격차 인사이트까지 구독을 통해서 강의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많은 분들 수강하고 계신 박병창 이사님, 또 이선엽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 장호진 대표님까지 이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노이즈가 너무 많을 때 이런 건 좀 걷어내고 맑은 눈으로 본질만 보자라는 차원의 강의 들어보시고요. 5분의 투자 시그널이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와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스팟 시황 분석 강의 제공이 되니까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홍삼을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매일 하나씩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대표님 좀 몸이 요즘 안 좋으셨잖아요. 네. 그쵸? 제가 3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챙겨드릴 마음으로 오늘 좀 네. 뿌듯했는데 또 체질상 3을 못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맛있나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런 제품이 많잖아요, 대표님. 많이 보셨죠? 그렇죠. 많이 있죠. 좀 흔한 이런 형태 스틱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가 가능한데 딱 먹는 순간 진해요. 어. 근데 어제 박병창 이사님도 드셔보시는 순간 이거 진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첫인상은 굉장히 진합니다. 근데 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포당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15.0mg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프리미엄 제품이고요. 근데 부담 없이 섭취가 가능하도록 제가 이렇게 어린이 입맛이라서 쓴 거 그렇게 잘 못 먹는데 저도 그래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고함량으로 들어있지만 그래도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맛을 조율했습니다. 한 입 먹으니까 침이 계속 나오네요. 네. 타사 대비해서 40%, 50%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30호 네. 이렇게 30호 선물 세트 구성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2+1 구성이고요. 특가 구성 69,9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나가는 것처럼 선물 세트 구성까지 이렇게 함께 드리니까 내 건강도 챙기고 주변 지인 건강도 챙기는 진짜 센스 있는 선물도 되실 것 같아요.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3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도 챙겨 드시면서 네. 대표님도 비타민을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인사이트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는 장호진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코스피 6천을 다시 재탈환한 의미 있는 한 주가 됐는데 주말 동안에 또 여러 이슈 많이 나오겠죠. 저희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전략 가지고 월요일에 인사드리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뒤에 또 이재규 차장님이 단독 방송 해주시니까 이재규 차장님과도 많이 함께 해주세요. 저는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